여러분, 혹시 GDP 5% 성장을 자랑하는 저 거대한 나라 중국에서 노인들이 단돈 200원이 없어서 밥을 달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충격적인 풍경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2026년 4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중국의 민낯은 그야말로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화려한 거시 경제 지표와 참담한 밑바닥 현실 사이에 극명한 괴리가 중국 대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안문 사태 이후 36년 만에 중국 거리에서 공산당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칭송받던 중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추악하고 잔인한 내부 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저 거대한 중국 경제의 톱니바퀴가 멈춰선다는 것은 곧 우리 공장이 멈추고 기업의 이익이 반토막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당장 여러분이 들고 계신 주식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흔들리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시중의 돈줄이 마르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시장 전체가 차갑게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몰락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경제적 토대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대재앙의 전조라는 뜻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눈으로 볼 때 지금 중국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 10경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현실이 되어 중국 인민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 파편이 우리 안방까지 날아올 것입니다. 상해의 번화가 뒤편에서는 지금도 공안의 눈을 피해 전단지를 돌리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GDP 5% 성장을 달성했다고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기막힌 통계 조작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가 5%나 성장했다는데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수요가 늘고 물가도 오르는 것이 경제학의 기초이자 상식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제자리인데 성장률만 높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장부상 숫자만 억지로 끌어올린 화장빨 성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마치 속은 암세포가 가득한데 얼굴에만 두꺼운 분칠을 해서 건강해 보이게 만든 중환자와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무역 흑자의 진실입니다. 보통 무역 흑자가 나면 수출이 잘 되어서 외화를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중국의 이번 흑자는 아주 뼈아픈 불황형 흑자일 뿐입니다. 14억 중국 인민들이 미래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질려 지갑을 닫아버리니 해외에서 들여오던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이 급감하며 발생한 기형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공장은 멈춰서고 물건을 수입할 여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흑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성장이 아니라 경제가 서서히 질식해가는 과정입니다. 북경에서 작은 정밀 부품 무역업을 하던 왕씨 사장님은 제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최첨단 부품을 들여오느라 밤을 새워 주문서를 작성했는데 지금은 이메일 한 통 오지 않아서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수입할 현금도 없고 물건을 어렵게 가져와도 국내에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나라가 흑자라고 하는데 제 주머니는 이미 작년에 바닥났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냥 천천히 숨이 끊어지는 고문실에 갇힌 기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중국 경제의 민낯입니다. 전 세계 자본이 중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앞의 술자에 속아 투자했다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국 인민들이 왜 이토록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지독한 디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100배는 무서운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란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은 오늘 살 물건을 내일로, 내일 살 물건을 다음 달로 무기한 미루게 됩니다. 14억 명이 동시에 소비를 멈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결국 파산을 피하기 위해 손해를 보며 헐값의 물건을 시장에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부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가장 먼저 숙련된 직원들부터 거리로 내몹니다.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은 소득이 끊기니 지갑을 더 굳게 닫게 되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지옥 같은 악순환에 늪입니다. 상해의 한 대형 마트에서 식품 매장을 관리하던 30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카트끼리 부딪힐 정도로 손님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낮에도 매장에 냉기만 흐릅니다. 손님들은 가격표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나갑니다. 사장님은 매달 월급 주기가 무섭다고 하시고 저도 결국 지난달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린 딸아이 분유값조차 걱정해야 하는데 소비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울먹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중국 전체가 거대한 소비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고 낡은 가전제품을 바꾸면 보조금을 준다는 이른바 이구 환신 정책을 장려해도 공포에 질린 인민들은 그 귀한 현금을 장판 밑이나 단지 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라는 생명체가 사는데 혈관이 꽉 막혀버린 셈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의 덫은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긴 고통의 시간이 중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발 디플레이션은 저렴한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 곧 우리 시장까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우리 집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뇌관은 바로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채 규모입니다. 중국의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를 모두 합치면 공식적으로만 무려 8경 원에 달하고 숨겨진 빚까지 합치면 10경 원을 훌쩍 넘습니다. GDP 대비 300%를 돌파한 이 어마어마한 빚은 이미 중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으며 근근히 버티던 한계 상황 속에서 드디어 금융 시스템의 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377개의 중소형 은행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날린 예금자들은 거리에 나와 통곡했습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우리 돈을 돌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중국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비명을 듣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첨단 인공지능 검열 시스템을 동원해 그들의 목소리를 인터넷 공간에서 통째로 지워버린 겁니다. 공안을 동원해 평화로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실시간으로 영구 삭제를 했습니다. 국가가 인민의 돈을 훔치고 입까지 막아버린 셈입니다. 허난성의 한 피해 어르신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아들 결혼시키고 우리 노부부 약값으로 모아둔 5억 원이 하루아침에 숫자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은행 문은 쇠사슬로 굳게 닫혔고 경찰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며 몽둥이로 쫓아냅니다. 국가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내 돈을 맡길 곳이 없는 나라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중국의 금융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소은행에서 시작된 파산의 파도가 대형 은행과 국영기업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신뢰를 잃은 자본주의는 곧 파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재앙의 진앙은 다름 아닌 부동산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라 전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대마불사, 즉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종교처럼 지배하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업계 1위인 헝다와 2위인 컨트리가든이 줄줄이 쓰러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선전시 정부가 대주주로 있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3위 업체 완커마저 디폴트를 선언하자 중국 전역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스템 전체의 뼈대가 부러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중국 전국에는 공사가 멈춘 흉물스러운 란웨이로, 즉 썩은 꼬리 건물들이 유령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가구의 인민들이 평생 벌어놓은 돈을 쏟아부어 분양받은 아파트가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는데 매달 은행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 인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산의 90%가 부동산에 묶인 중국인들에게 이건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광동성의 한 분양 피해자는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15층 뻥 뚫린 베란다 끝에 걸터 앉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과 미래가 이 차가운 시멘트 덩어리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나오지 않는 이곳에서 저는 짐승처럼 유령처럼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차라리 여기서 눈을 감는 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자산 가치는 반토막 났고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동반부실의 늪에 빠졌습니다. 부동산으로 흥했던 중국이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철강, 시멘트 시장을 죽이고 금융시장을 뒤흔들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입니다. 이런 경제적 재앙의 직격탄을 가장 아프게 맞은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미래라고 불리던 청년들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상으로만 17%를 돌파했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수치는 5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이제 경쟁을 포기하고 방 안에 누워버리는 탕핑을 넘어 아예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망가뜨려버리는 바이란에 빠졌습니다. 바이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썩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 없으니 그냥 스스로를 폐기 처분하겠다는 절망의 극치입니다. 부모에게 얹혀 살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을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에 빗대어 란웨이와라고 부르는 슬픈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북경대 졸업장을 금태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한 20대 청년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도서관에서 피를 토하며 공부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자식인 저는 집에서 밥값만 축내며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의해 철저히 버려진 세대입니다. 그냥 이대로 세상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청년의 절망이 중국 전역을 안개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꿈을 잃은 청년들은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에도 조금씩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를 들고 나선 백지 시위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공산당의 통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분노입니다. 청년이 썩어가는 나라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중국의 인구 보너스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인구 재앙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청년들의 절망은 중국 경제의 심장 박동이 멈추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경제적 고통이 인간의 인내심 한계치에 다다르자 중국 곳곳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생존형 시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시위만 3,000건이 넘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고상한 가치를 외치는 이념적인 시위가 아닙니다. 내 밀린 월급을 달라, 떼인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달라, 멈춘 공사를 당장 재개하라며 울부짖는 처절한 생존의 비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밥은 확실히 먹여줄 테니 자유는 내놓으라는 묵시적 계약으로 정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약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이 밑바닥의 분노가 거대한 정권 전복의 불길로 이어질까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만 명이 모이는 새해 불꽃놀이 행사까지 싹 다 취소해버렸을 정도입니다. 거리마다 공안이 깔리고 수억 대의 얼굴 인식 카메라가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만 배고픈 군중의 분노를 차가운 렌즈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산둥성의 한 건설 현장 노동자는 공안에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도 피 묻은 얼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1년을 가족과 떨어져 꼬박 일했는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일주일째 맹물에 밥만 말아먹고 있는데 내가 죽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나를 여기서 죽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중국 대륙의 실제 풍경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회 안정을 위해 국방비보다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물리적인 통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내부의 적을 막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술도 이제는 배고픈 인민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인민들은 이제 압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누가 원흉인지를요. 중국의 사회적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가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 시진핑의 치명적인 오판과 끝없는 권력욕에 있습니다. 시진핑은 민간 자본과 혁신 기업가가 거대해지는 것을 공산당에 대한 도전이자 정권의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인민들이 당보다 기업이나 시장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가 박살나고 국가의 성장 엔진이 꺼지더라도 당의 철관 통치를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공동부유라는 허울 좋은 규제와 부동산을 죽인 3대 레드라인 정책입니다. 중국 혁신의 상징이자 영웅이었던 알리바바의 마윈이 공산당의 구시대적인 금융정책을 쓴소리로 비판하자 시진핑은 가차없이 그를 숙청하고 전 세계적인 기업을 조각조각 분할했습니다. 잘나가던 AI 기업들과 게임 업체, 심지어 아이들의 사교육 업체들까지 하루아침에 폐업 수준으로 몰아넣은 무분별한 규제는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파괴한 꼴입니다.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줄을 강제로 끊어버린 3대 레드라인 정책은 결국 부동산 붕괴라는 대재앙을 불러와 인민들의 전 재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천의 한 유망했던 IT 기업 이사는 한숨을 내쉬며 제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대 자본의 탐욕스러운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공산당의 칼날이 내 목을 겨냥할지 모르는데 누가 기술을 개발하고 목숨 같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죄수일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진핑의 독재가 중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자본은 불안함을 가장 싫어합니다. 시진핑의 공포 정치가 계속될수록 중국 내의 유능한 인재들과 막대한 자본은 해외로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는 유령 회사가 만든 7,600조 원의 숨겨진 빚 LGFV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그동안 국가 소유의 땅을 건설업자에게 팔아 재정의 40% 이상을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며 돈줄이 막히자 기상천외한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LGFV라는 유령 회사를 세워 장부 밖에서 천문학적인 빚을 끌어다 쓴 겁니다. 이 빚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를 짓고 텅 빈 공항과 도로를 닦으며 억지로 GDP 성장률 숫자를 맞췄습니다. 문제는 이 숨겨진 빚의 규모가 공식 부채보다 훨씬 더 크고 이자율도 높다는 점입니다. 2026년 현재 이 빚의 이자만 갚기에도 중국 지방정부들은 숨이 가쁩니다. 빚을 갚지 못해 중소은행들이 연쇄 파산하고 서민들의 노후 자금까지 이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파탄은 결국 공공 서비스의 전면적인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가로등 불이 꺼지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공무원들의 월급이 반년 넘게 체불되는 일이 중국 전역에서 일상화되었습니다. 강서성의 한 지방 공무원은 고개를 떨구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째 월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청 건물을 담보로 빚을 내버려 했지만 이미 은행들도 한계라고 손을 내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름만 정부일 뿐 인민들에게 세금은 거두면서 줄 수 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유령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LGFV라는 시한폭탄은 이제 폭발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7,600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무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중국의 지방자치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은 동시에 연쇄 붕괴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7가지 위기가 동시에 폭발하는 대공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의 치명적인 후유증, 트럼프 정부의 145% 관세 폭탄이라는 무역 전쟁, 지방 재정의 파탄과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 소비 빙하기와 부동산 붕괴,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연금 고갈까지, 이 위기들 중 단 하나만 터져도 나라가 휘청일 텐데 지금 중국은 이 모든 매를 한꺼번에 맞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일본식 장기 불황을 넘어서는 대침체, 둘째는 공산당의 극단적 통제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는 길, 셋째는 과거 소련처럼 체제 자체가 연쇄 붕괴하는 비극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밥을 달라고 거리로 나온 국민을 무시하는 나라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냉혹한 역사적 진리입니다. 중국의 몰락은 단순히 이웃나라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와 여러분의 자산에 닥칠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조금이라도 묶여있는 자산이나 사업이 있다면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점검하십시오. 중국의 위기는 우리에게 큰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직 잔혹한 시련만이 남을 뿐입니다. 오늘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생존을 위한 뜨거운 결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파산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더 깊고 잔혹한 경제의 민낯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